오늘은 한국사 기출문제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탐구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뭘 하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기출문제 선택지 분석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특히 탐구 영역은 이번에는 답이 아니었어. 오답이었어. 그런데 이게 이번 수능에서 다음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풀지만 말고 오답이 되는 그 선택지들은 왜 틀렸는지도 한번 봐주면 굉장히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모의고사 기출을 갖고 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의 기출이에요. 올해 6월평가원, 9월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는 게 이번 수능하고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 총 40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조금 딱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늘 목표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만 딱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들은 그 품월로 수능장 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좀 자신있게 풀 수 있게,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돼도 3등급은 나온다를 맞게 하는 게 오늘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듣는 여러분은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딴소리도 일부러 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사를 봤을 때가 국사랑 근현대사가 분리되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것도 많이 내고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저는 인강으로 주로 한국사를 배웠는데 그때 한국사 선생님이 이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들어놔라.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아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 이 책으로 남아있는 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그게 언제 편찬됐느냐가 수능에 나왔어요. 그게 1378년 고려 우왕 때인데 그거를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수업 중에 쓱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도 안 외웠지 당연히. 근데 수능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려 우왕인데? 고려 말이었지. 언제였지? 조선 건국되는 지 진짜 몇 년 전인데? 를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문제를 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주저리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저처럼 이렇게 음료 타와서 그냥 들으셔도 되고, 일찍 주무실 분들은 누워서 편안하게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1번 문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도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사시대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이거를 유물로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우리 이건 알지? 구석기, 뗀석기, 주먹도끼.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청동기는 고인돌, 비파용, 동검. 자, 이거를 안 상태로 문제 풀면 1번, 2번 육모였어요. 주먹도끼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바로 구석기다를 알았는데 그게 없어. 뗀석기가 안 나오네. 이게 약간의 한국사가 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먹도끼를 쓰던 시절이야.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이 없지 않았을까요? 불교 행사를 해, 모내기를 해, 나라가 있어. 이런 시대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오답이 되는 선택지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다른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연등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거 언제 보통 보죠? 석가탄신일 때 절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 불교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고려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나왔다 하면 고려다 아시면 되고, 우리 2번 고인돌은 언제죠? 청동기죠. 그리고 모내기법을 활용했다.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했다. 이거는 조선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제천 행사를 했다. 이거는 여러 나라의 성장할 때 부여, 옥저, 동해, 고구려 이때 나왔던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봅시다. 9월은 명확하게 이번엔 나왔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네? 그러면 언제다? 이거 신석기다. 신석기를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나머지 봅시다. 사신도 벽화를 그렸다. 이게 정답으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신도가 이런 겁니다. 상상 속의 동물, 청룡, 백호 이런 사신도 벽화가 어디에 있냐면 고구려 벽화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신도 벽화, 고구려. 상평통보, 우리 상평통보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언제다? 조선 후기에 나왔던 조선시대 화폐단이다. 상평통보. 그리고 비파용 동검, 청동기죠. 그리고 철제 농기구는 철기시대니까 이 철기시대가 답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사실 철기시대거든요.
포항제철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훌륭한 오답 요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키워드만 보고 갑시다. 고구려 나오면 고구려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평양천도 그리고 태학을 설립했다 이런 용어. 백제가 나오면 무령왕릉 이런 벽돌 양식의 무령왕릉이 나온다. 아니면은 금동대학로. 그리고 백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도를 굉장히 여러 번 옮겼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근데 평양이 아니다? 이러면 백제다. 그리고 가야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백제랑 신라 사이 요 남해안에 옛날에 철 생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가야 사람들이 철을 굉장히 잘 다뤘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기 제작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야다! 라는 거. 통일신라로 잘 안 나오고 통일신라로 나오는데 신문왕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딱 3개만 하자. 국학, 구조, 오소경 이 단어가 나왔다? 신라다. 이따가 문제 풀 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골품제라는 걸 했어요. 골품제가 진짜로 그 워딩 그대로 하면 뼈, 골의 품격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레이드를 매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모르죠? 유승호가 선덕여왕 할 때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이 김춘추 역할로 나왔어요. 내가 당나라 유학도 가보고 여러 나라들을 쭉 들어봤는데 와, 내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는 나라는 오직 신라밖에 없더라 라고 굉장히 이 귀여운 얼굴로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골품제라는 게 나오면은 아, 이것도 신라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해. 우리 발해는 일단 영토가 굉장히 넓었죠. 그래서 넓은 영토를 좀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려면 행정구역이 많아야겠지. 그래서 62주 행정구역이 62개나 되나? 아, 이거 발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가 주자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자감은 지금으로 치면 발해 서울대학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했던 대학교예요. 이렇게만 기억을 한번 해둡시다. 자, 문제 봅시다.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라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 질 좋은 철, 우수한 철기 제작이래. 이거 무슨 나라죠? 가야지. 그래서 답은 5번. 금방 나와요. 근데 가야가 왜 여러 소국이 있죠? 이건 무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기 남해안 쪽에 가면은 이 가야 테마파크가 있대요. 가야 테마파크에 보면은 이렇게 칵테일 새우들이 그려진 그 6개의 알이 있는 모형 조각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야 건국신화예요. 이 남해안 쪽에 살던 백성들이 어느 날 가서 바닷물에 떠밀려온 상자를 하나 열어봤더니 거기에 6개의 알이 있었대요. 그 알을 잘 이렇게 뒀더니 거기서 6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대. 그 사내아이들이 각각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가야의 그 신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야는 이렇게 뭐 성상가야, 대가야 이렇게 해서 6개의 연맹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선택지 분석을 잠깐만 하면 우리 전국 8도로 나눴다. 지금의 형태잖아요.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거는 그 8도 비빔면의 그 8도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 뭐죠? 대조영. 실제로 드라마를 했어요. 한 130부작을 했나? 거의 2년 동안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 모든 건국의 아버지 최수종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 여기 보면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래. 근데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 62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국학을 두었다 라고 하면은 기억해보자. 신라. 그리고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대요. 거란 침략이 나왔다? 그럼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또 수정 형님이 또 등장하셔요. 오래 했던 드라마죠. 고려 거란 전쟁. 왕들은 웬만하면 다 선nhập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감창 장군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라마 제목도 고려 거란 전쟁이니까 거란 침입 하면은 아, 고려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올해 6월 문제네요. 이거는 여기 보면 골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사는 진짜로 힌트 찾기 게임이거든요. 골품제 하면은 어느 나라죠? 신라지. 자, 신라 하면은 몇 번이죠? 신라, 구조, 오소경. 선택지 잠깐만 봅시다. 우리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고려의 광종입니다. 그리고 팔족법을 시행했대. 이거는 절대 정답은 되지 않을 거예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답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아니겠죠.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이거는 알아야지. 조선이 이것 때문에 비로소 완성시켰다. 그래서 조선의 성종이다. 그리고 5번은 개화기입니다.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
이 문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민정문서라는 문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1933년에 일본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포장지였어. 선물 포장지였어.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이렇게 뭔가 한자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있는 신라시대의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조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이거 어떤 나라죠? 발해죠. 발해면은 이젠 알지. 62주 나오면은 이거 발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선택지는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골품제, 아까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차별하는 나라가 어딨냐, 화냈던 신라죠. 이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발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왕을 딱 4명만 봐달라고 했는데 3명으로 줄여봤어. 성종을 뺐습니다. 그래서 딱 3명. 태조 왕건, 그리고 태조 왕건의 아들 4대 광종, 그리고 마지막에 공민왕, 이렇게 3명만 합시다. 키워드만 할까요? 왕건은 뭐다? 고려를 세웠다. 어떻게 세웠다? 후백제랑 신라를 없애고 통일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후대 왕들한테 10가지의 말을 남겼다. 훈요 10조. 광종은 중국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와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때 왕건의 아들이었죠. 아직은 노비가 너무 많아. 후백제, 신라 전쟁하는 과정에서 노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양인으로 많이 바꿔줬어. 이 법을 노비 안건법이다. 이거는 4대 광종. 공민왕은 원나라식이에요. 이 원나라식의 끝물 왕이기 때문에 원나라를 몰아내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세운 쌍성 총관부, 정동 행성 이런 거 다 없앴다.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이게 밭전의 백성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좀 이렇게 땅을 다시 잘 나눠준 거야. 원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막 점령하고 이랬던 거를 잘 좀 나눠줬다.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 공민, 전민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리고 왕은 이것만 딱 알고, 무신정변은 당시에는 뭐였다? 문신이냐, 글 쓰는 애냐, 칼 잡는 애냐로 나눠 있었는데 그 글 하는 애들이 무신 애들을 차별했어. 거기에 들고 일어난 사건이 무신정변이다. 의종, 정중부 이런 인물들만 좀 알아두자. 대몽항쟁, 우리가 강화도까지 가서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은 항복했다. 그래서 원나라한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강제로 왕 앞에 충자를 붙이는 왕들이 나타나요. 충렬한, 충선왕 막 이래. 그리고 얘네들이 고려 땅에 세운 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입니다. 이게 공민왕이 없애버리죠. 이 정도 알아둡시다. 문제 보면 후삼국을 통일했대. 태조 왕건이래. 게임이 끝났죠. 태조 왕건도 이분입니다. 또수정님. 진짜 옛날 드라마에 태조 왕건. 이 나라 어디죠? 고려죠. 고려 몇 번일까요? 삼국사기인데 내가 설명 안 했죠. 이 삼국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기를 언제 써요? 하루를 끝내고 쓰잖아. 하루를 되짚어보면서 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역사서예요. 그러려면 일단 얘네가 없어져야지. 그 다음 왕조겠죠. 라는 조금의 감을 갖고 생각해보면은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써여졌구나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삼국사기를 누가 썼냐면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썼어요. 이 정중부라는 신하가 장군이 그 당시에 진짜 수염이 멋있었대요. 관우처럼 되게 수염이 멋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의종이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를 쫙 베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연회장에 있던 촛불이 싹 다 꺼진 거야. 어둑어둑해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시 촛불에 불을 켜라 하면서 막 찾는 와중에 김부식의 아들이 이 사람을 약간 모욕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정중부 수염, 그 멋진 수염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담배에 불 좀 붙이는 척하면서 앞머리 태우는 꼴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처단합니다. 무신정변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삼국사기의 아버지였다라는 거. 선택지를 잠깐 보면 동학이 창시됐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조선 후기죠. 그리고 수원 화성은 언제죠? 조선 정조입니다. 조선어학회, 이거는 영화 말모이 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석굴암은 요즘은 학생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주에 가면은 꼭 가보는 유적지 중에 하나죠. 석굴암. 경주에 있으니까 신라시대의 유적입니다. 이게 이 선택지가 올해는 수능에 뭐가 정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네요. 고려시대의 사건을 골라보면 돼요. 몇 번일까요? 우리 아까 잠깐 다뤘죠. 고려 거란전쟁이니까 고려 거란. 거란이 총 3차례 크게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투에서 강감창 장군이 귀주에서 적들을 거의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도 종종 나오는 선택지라서 잠깐 보면 수와 당의 침공을 막아냈다 이런 표현도 종종 나와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언제일까요? 이때예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를 묻는 문제예요. 수와 당의 침공. 그리고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켰다. 이것도 정답이 돼본 적은 없는데 오답 선지로 좀 자주 등장한 선지입니다. 마한이 어디 있었던 나라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 나라 배울 때 여기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위치랑 겹쳐 있죠. 백제는 이 마한을 몰아내면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마한을 복속시켰다. 아, 이거 백제를 묻는 문제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일단 공사관이 고려일 일은 없죠. 이게 고종 시대 때, 조선 고종 때 일인데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본인의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시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종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을미사변 직후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 조선 후기다. 거의 개화기 시절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고려를 묻는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알아요.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전민 변정 도감 설치를 청했다. 이거 누구죠? 어떤 왕이죠? 공민왕이죠. 자, 공민왕 하면은 답은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답은 2번입니다. 우리 훈요 10조를 남겼다. 누구죠? 태조 왕건 1대 왕. 그리고 궁국 기무처를 설치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택지인데 그 조선 고종 때입니다. 이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설치했던 거니까 한참 후에요.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아까 수도를 옮겼네? 평양이 아니네? 어떤 나라? 백제.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을 시행한 왕. 조선의 영조입니다. 영조가 군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려고 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선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말을 딱 끝나니까 조선이 나왔네. 조선은 왕들이 굉장히 많아서 5명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알아야 될 왕, 태조 이성계.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왕이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다? 위화도 회군으로 세웠다. 제가 아까 여기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사람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쌍성의 천호. 이자춘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무려. 사람들이 이성계라고 하면 조선을 세웠으니까 되게 고려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미 이성계 아버지부터 고려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성계도 고려시대 때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굉장히 백성들한테 인기 많은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은 알죠? 한글을 만들었고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우리 4대 세종이다. 그리고 세종보다 조금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 9대 성종. 왜 앞에 이룰 성이다? 조선을 만드는 법, 조선의 법, 건국대전을 이때 반포했다라는 거. 그리고 홍문관, 국조 오레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성종입니다. 오레가 5가지의 예절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아, 이 얘기가 나와도 성종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2명이 더 있죠. 조선 후기가 되면 영조와 정조가 나옵니다. 아까 영조 하면은 균역법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조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이미 34살이에요. 굉장히 좀 나이가 조금 있을 때 왕이 됐거든요.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몇 번 죽을 뻔해요. 신하들끼리 막 권력 다툼하다가 본인이 죽을 뻔해. 그게 너무 트라우마인 거야. 그래서 제발 싸우지 좀 마. 사이좋게 지내. 라는 의미를 담아서 탕평비를 전국 여러 군데에 세웁니다. 그래서 탕평비가 나와도 영조. 그 다음에 아까 군대 세금 문제 해결하는 것도 균역법, 영조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조의 손자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 역시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몇 번 죽을 뻔해요. 그래서 똑같이 탕평책 나왔다. 정조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규장가, 장용영, 수원, 화성 이런 단어 나와도 우리 이거 조선의 정조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 알죠? 그리고 조선의 대표 사건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 있죠. 일본이 쳐들어온 전투니까 왜군이 나오네? 의병이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어떤 해전, 한산도 해전이 나오네? 이거 다 임진왜란이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경제도 굉장히 많이 묻는데 이 지난 시간에 대동법 얘기를 못 드려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조선시대는 세금을 어떻게 냈냐면 물론 이게 농사 져서 농사로 일단은 냅니다. 조세를 내는데
그거 말고도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 하면 뭐지? 굴비 유명하죠. 영덕, 대게 유명하잖아. 뭐 제주도 감귤 이런 거 유명하죠. 그러면은 그 조정에서도 대게는 필요해. 굴비는 필요해. 그러면 영광 사람한테 너네는 뭐 농사진 거 쌀도 내지만 굴비도 같이 내. 이렇게 세금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년쯤 지나다 보면은 더 이상 영광에서 굴비가 안 잡힐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당연히 백성들이 우리 이제 영광에선 굴비 안 잡혀요 라고 하면은 이게 먹혀요?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뭐 알바야? 영광은 굴비야. 굴비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광 사람들이 농사 짓다 말고 막 저기 막 가. 정읍이나 저기 서산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굴비 얻어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걸 세금으로 냈어요. 이게 얼마나 농사 짓는데 방해가 많이 돼. 그러니까 그 조선 광해군 때 우리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내가 굴비로 받는 대신에 굴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쌀로 받을게. 조금 그만큼을 세금을 조금 더 거둘게. 대신에 더 이상 특산품으로 안 내도 돼. 라는 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감귤도 필요하고 대게도 필요하고 굴비도 필요해. 이걸 어디서 조달하죠? 이거를 조달하려고 공인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요. 굉장히 공인이 발음이 공무원 같지 않아요? 공무원들을 채용한 거야. 그래서 이 공인들한테 뭘 줬냐면 영광 가서 굴비가 필요하니까 쌀을 한 가마니 보내줘? 그러면은 막 쌀 막 이렇게 지고 가가지고 굴비 한 마리랑 바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뭘 주냐면 상평통보, 드디어 돈을 줍니다. 이 돈을 쥐어보내요. 이걸 쥐어보내면서 너 영광 가서 굴비랑 바꿔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사람이 가끔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와. 영광에 나타나가지고 굴비를 찾네? 그래서 시장이 생깁니다. 시장이 발달해요. 그래서 공인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김해에서 5일장 한대. 그러면은 그 5일장 하는 날짜에 맞춰서 김해에 가서 김해의 특산물을 상평통보 주고 사와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다 보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농사만 안 져. 생필품 말고 이런 담배나 인삼이나 기호 작물을 해도 시장 가서 갖다 팔면 돈이 되니까 굉장히 시장이 발달하고 상품 작물이 발달하고, 이게 대동법에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중요해요. 조선 후기가 나왔다. 대동법, 공인, 상품 작물, 상평 통보 다 조선 후기를 묻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조선 시대를 묻는 문제예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답을 못 찾아. 설명한 데서 답이 안 나와. 답이 3번입니다. 그 삼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무역을 했다. 이게 삼포가 울산, 부산, 지금의 창원 이 세 개의 포구를 열었다 해서 삼포를 개방했다는데, 이게 조선 세종 때의 일입니다. 근데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 1번 우삼국을 정벌했대. 이거 언제일까요? 우리 이건 알아야 돼. 왜냐?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서 나와요. 이게 독도는 우리 땅 4절하고 5절의 노래거든요. 지징왕 13년 섬나라 우삼국. 예. 그리고 5절 가사 맨 밑에 나옵니다.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자, 그러면은 연결이 되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대.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러면 우산국이 독도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우리 앞으로 이걸 틀리면은 굉장히 곤란해. 우산국은 독도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든 시기가 신라구나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수당에 거듭된 침공, 우리 아까 했죠.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나와요. 고구려. 그리고 쌍성총관부 나왔네. 쌍성총관부는 공격했대.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미국이 조선은 아니겠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대. 이게 6.25 전쟁 직후예요. 19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죠. 그리고 경제 상황을 묻네요. 상평통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조선 후기의 경제구나. 그러면은 답은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몇 번? 4번.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이거는 쉽게 찾는데 우리 선택지 분석을 살짝만 해봅시다.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대. 이게 언제일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이때예요. 무려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통장 개설하려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개설해야 되지. 내 동생 이름으로 통장 개설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어요. 우리 아빠가 내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해도 몰랐어요. 금융실명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이름마다 통장이 생겼거든요. 굉장히 좀 당시에 파격적인 정책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김영삼 때다.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도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답 요원이니까 빼고, 우리 이건 알아야지. 노급이 폐지됐다. 아까보다 신라 때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 시기를 묻는 문제네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대. 언제? 조선 건국이 되기 직전이죠. 그리고 나를 보니까 경국대전이 나왔네. 이거 조선 성종때죠. 그러면은 이 시기 사이의 일이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굉장히 쉬웠어요. 조선이 건국되었다 가 답이었고, 선택지 분석을 잠깐 하면 대한국 국제, 이거는 대한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말 고종 때구나. 그리고 4.13 호원 조치, 이거를 발단으로 6월 민주화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다. 제가 제너럴 셔먼호는 이따가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조선 말에 여러 외세 침략 때 병제병 오신 적 앞글자를 따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때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가 이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미국 함대가 어느 날 갑자기 평양 앞바다에 나타나요. 그래서 평양 군수가 이 함대를 부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구실 삼아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그게 신미양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신미양용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가끔 이렇게 선택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거는 직접적인 힌트는 없는데 잘 읽으면 알 수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토산물 대신 쌀을 거뒀대. 이거 뭘까요? 아까 그 지역의 특산품 대신에 그냥 쌀로 내 라고 했던 대동법이죠. 그리고 대동법이면은 우리 같이 가는 세트 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갈 수 있어요. 선택지를 잠깐 보면 300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언제일까요? 300이 뭐야?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곰표? 곰표 밀가루 포대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6.25 전쟁 직후예요. 1950년대. 전쟁 직후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잖아. 너무 못 사니까 미국에서 뭘 지원을 했냐면, 하나는 밀가루, 하나는 설탕, 하나는 면직물, 면화,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그걸 가공해서 재수출해 라고 산업을 300산업을 해요. 이게 흰색이잖아. 밀가루도 흰색, 설탕도 흰색, 면화도 흰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300산업이고, 그때 살아남은 요 곰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고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남은 거는 오로지 곰표밖에 없죠. 근데 그게 시작이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탕도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J 제일제당이에요. CJ 제일제당이 이때 설탕 가공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게 지금의 CJ 제일제당이 됐습니다. 혹시 식품 영양학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선호도 높은 직장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노급이 폐지됐다. 이거 언제다? 신라죠. 그리고 회사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회사령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7번부터는 우리가 6번까지가 전근대사죠. 조선 역사고, 7번부터는 근현대사니까 우리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근현대사 파트를 보면 우리 먼저 굵직굵직한 카테고리들이 있죠. 첫 번째, 외세 침략. 외세 침략은 2가지만 알자. 둘 다 다행히 강화도로 침략을 했어요. 다행히. 외울 때는 편하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 이거는 병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 이거는 신미양요인데,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이거의 계기가 되는 게 병인박해입니다. 우리가 병인년에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이때 처형해요. 근데 이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 조선에 선교 활동하러 왔던 프랑스 선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실 삼아서 왜 우리 자국민을 너네가 뭔데 죽여? 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병인박해라는 사건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약이 굉장히 많은데 2가지만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우리 최초의 근대식 조약, 조일수호 조규. 근데 이거에 발단이 된 사건이 뭐다? 강화도에서 있었던 운요 사건이다. 그리고 미국하고 맺은 조약 중에 조미수호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맺었다는 것보다는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중요해요. 청나라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왔고, 이 책의 영향으로 미국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조약, 미국, 조선 책략.
이렇게만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약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강제로 체결된 거니까 뭐다? 외교권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강제로 체결한 늑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 사실상 그 나라에 외교권이 없다는 거는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옛날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민영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자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을사늑약이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말도 안 된다, 실제로 이 을사조약에 고종의 옥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옥세 안 찍었는데 이거 강제 체결이야, 무효야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거 너네가 가서 이거 무효라고 주장 좀 하고 와. 헤이그에 특사를 3명을 보냈는데 나중에 일본이 이거를 구실 삼아요. 뭐야, 너네 외교활동 이제 못하는데 고종 너가 뭔데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라고 이거를 명분 삼아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을사늑약, 외교권, 헤이그 특사,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건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꼽아보자면 2가지만 우리 알아봅시다. 정변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모군란은 뭐다?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의 어떤 차별, 여기에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이모군란이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나왔다? 이거는 이름 한 명만 합시다. 김옥균. 김옥균이 나오면 갑신정변이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 체결한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다. 이렇게만 알아봅시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1894년 1년 내내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집강소가 나왔다 라고 하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지역에 가면은 옛날에 운영했던 집강소 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강소라는 곳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했고 거기서 개혁을 추진했구나 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우금치라는 곳에서 있었던 우금치 전투예요. 이런 키워드 위주로만 알고 문제 봅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묻네요. 근데 뭘 묻죠? 프랑스를 묻고 프랑스가 강화도로 왔대. 이거는 뭘까? 이거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사건, 병인 양요겠다. 이 병인 양요의 배경이 되는 게 뭐다? 병인 박해다 라는 거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당 연합군, 이건 뭘까요? 이 신라의 라랑 당나라의 당이에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결과가 뭐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통일 신라. 그리고 위화도 회군, 난 이제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조선 건국의 배경이 되는 사건. 그리고 이자겸의 난, 여러분 이자겸의 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답이 되기는 약간은 어려운데 그래도 배경 지식 삼아서 알려드리면, 이자겸이 고려시대 때의 문신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신하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면 이자겸이 예종한테 자기 둘째 딸을 시집 보내요. 그래서 아들이 나왔어. 인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 3번째 딸, 4번째 딸을 인종한테도 시집을 보내. 이게 뭐야?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할아버지죠. 그리고 예종 입장에선 장인어른이지.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요 둘째 딸은 인종한테는 뭐야? 자기 아내의 언니야. 그러니까 처형도 돼. 근데 자기 엄마도 돼. 이 개판 오분전인. 이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권력을 갖다 욕심이 나요. 내가 왕을 할까? 이 정도면 내가 왕인데?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제압한 인물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장군이 바로 공유예요. 도깨비예요. 이 장군이 고려의 제1검, 고려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싸움을 잘했다고 알려진 장군입니다. 척준경이라는 장군인데 얼마나 그 싸움을 잘했는지 900년을 지나서 도깨비가 되었죠. 우리 도깨비 드라마를 봐도 결국은 고려 왕한테 배신당하죠. 이자겸의 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무찌르는데 결국은 고려 왕한테 배신을 실제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의 모티브가 됐던 이 장군 척준경, 이자겸의 난, 척준경, 이 정도로 키워드 한 번만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래서 선택지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이거 뭐예요? 병인박해 구실로 일어났대. 병인양요 또 나왔어. 그러니까 6월에 병인양요 물었는데 똑같이 9월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 할 수 있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 2번, 나당 연합군이 결성됐다. 선택지도 똑같았어. 6월에 나당 연합군의 활동, 9월에 나당 연합군의 결성. 선택지 분석이 중요해요. 우리 아까 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언제다? 6.25 전쟁 직후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우리 임진왜란의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선의 임진왜란이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선택지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찍어보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50점 만점이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몰라도 3, 4등급 맞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래. 발음하기 쉽게 알려줬어. 수호조규. 일본하고 맺었대. 그러면은 이거 조일 수호조규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운요 사건 계기로 일어났다. 쉽게 4번 알 수 있겠죠. 우리 선택지 보면 집강소 설치. 아까 집강소 언제 나왔지? 동학농민혁명 때 나왔죠. 그래서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거네. 그리고 2번 봅시다.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됐대. 척합이 어디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실제로 생긴 척합입니다. 우리 이 정도 한자는 다 읽을 수 있죠. 다 해석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외국하고 통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를 파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라문 걸어 잠그고 외국하고 교역 안 하겠다. 통상 안 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흥선대원군이 설립한, 댓글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네. 흥선대원군이 설립한 비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설치했냐면 우리가 2차례 전쟁을 겪었잖아. 강화도에. 프랑스도 쳐들어왔고 미국도 쳐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몰아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자신감이 엄청 붙은 거야. 뭐야, 외국이라고 뭐 별거 아니네. 우리 이길 수 있네. 뭐야, 우린 하던 대로 할 거야. 우리 다 문 걸어 잠그고 교역 안 해. 라고 천명한 게 이 척합입니다. 그러니까 척합의가 나왔다, 이 배경이 됐다 라고 하면 병인양요 신미양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북벌론이 대두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표현도 가끔 나와요. 이 북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북벌론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 한 번쯤은 봤죠. 인조가 청나라한테 고개 숙인 사건, 항복한 사건, 병자호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북벌론이 잠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약하지만 풀 수 있어요.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했대. 아까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했다, 딱 하나만 알자. 뭐다? 조선책략. 조선책략이라는 책만 알자 해서 답은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교역을 해야 된다,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개화파 지식인들이랑, 아니야 그들은 다 오랑캐야, 위험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랑 굉장히 부딪혔던 시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척합의를 세웠던 것처럼 그 유생들이 벌떼처럼 우리 제발 문 그만 열어요, 조선 땅에 왜 자꾸 외국인들이 돌아다녀?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한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생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탄원하잖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위정척사 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그 조선 책략 책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은 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선배들이 뭐야, 청, 일본, 미국 다 친하라고?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위정척사 운동도 같이 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힌트가 김옥균이죠. 김옥균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다?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이 끝나고 그 결과로 조약이 하나 체결이 됐죠. 어떤 조약이죠? 한성조약이다. 그래서 갑신정변, 김옥균, 한성조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삼별초가 봉기했다, 이거는 고려 때 몽골 항쟁 때 얘기예요. 그래서 몽골한테 우리가 결국은 항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자 라고 했던 군사 조직 이름이 삼별초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나왔다 하면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규장각은 알죠? 언제? 조선의 정조 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갑오개혁 때 이 부군의 일을 묻는 문제거든요. 개화기 때 일을 묻는 문제예요. 이거까지 내가 세세하게 외우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답은 4번인데 내가 지금 뭐 유경공원까지 외우는 거는 무리야. 대신에 선택지, 다른 선택지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황국신민 서사를 남성한데, 이거 왠지 느낌이 언제죠? 이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아 이거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말 굉장히 선 많이 넘은 시기, 이거 일제강점기구나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60만세 운동, 만세 운동을 해. 언제일까? 일제강점기겠죠. 그리고 50총선거를 한대.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거입니다. 5월 10일 날. 그리고 마지막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대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하면 일단 이때는 아니겠죠. 언제일까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1970년인데 개통일이 7월 7일이야.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인부들이 총 77명이 돌아가셨대요. 작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일부러 개통일 날짜를 7월 7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대통령만 알면 되는 문제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지를 보면은 4번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수능날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를 잘 보면은 어떻게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덤벼봅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진짜로 좀 찍기가 필요한 문제가 맞아요. 자, 광무라는 연호가 사용됐대.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했대. 실업학교를 설립했대. 근데 문제 번호가 11번이야. 그러면 근현대사를 묻는 문제에 황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막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닐 거 아니야. 근현대사에서 황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 딱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화기구나를 조금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자 선택지를 보면 노비안건법 이거 언제죠? 고려 광종. 새마을운동 그 새아침이 울렸네 노래 만든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 전민변정도가 말지야. 공민 전민 고려의 공민왕. 그러면 두 개가 남아. 두 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답은 5번입니다. 4번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만한 식민지 조선에서 막 쌀을 짓게 한 다음에 그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증식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어. 자, 외교권을 빼앗았대요. 무슨 조약? 무슨 늑약? 을사늑약. 을사늑약 하면은 정답은 몇 번이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었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도 꽤 어려워요. 이게 사실 장정의 일부래 안 했죠. 안 다뤘어. 이게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그 조약인데 이것까지 알기는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거는 이게 선택지가 어려워. 다 그럴싸해요. 사실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우리 영화 국제시장 보면은 거기 황정민이 베트남 전쟁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낄 수 있는데 나머지가 진짜 아리까리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잘 찍어봅시다. 이게 답이 4번이에요. 답이 4번인데 나머지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우리가 50점 맞을 거 아니니까. 최혜국대우를 혹시 모르신다면 최혜국대우가 뭐냐면 그 나라한테 최고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 어떻게 맺었냐면 매년 컵라면 50개 받고 삼각김밥 50개 주기로 했어. 근데 거기에 최혜국대우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 다음에 1년 후에 우리가 중국이랑 조약을 맺었어. 뭐라고 맺었냐면 컵라면 50개 받고 삼각김밥 50개에 콜라 30캔을 더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이 최애국 대우 규정이 발동이 돼요. 일본이 뭐야? 너네 왜 중국한테는 콜라도 줘? 우리도 줘? 왜? 최애국 대우 규정 있잖아. 쟤네가 더 좋네? 그러면은 그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이 굉장히 무서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애국 대우가 그런 내용이다 정도 아시고 넘어갑시다. 이번 9월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래요. 이게 을미개혁이거든요. 을미개혁은 혹시 나오면 딱 하나, 단발령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단발령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모습이었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자르니까 다 머리 풀면은 이렇게 길었는데 단발령이 있고 나서는 대표적으로 고종이 제일 먼저 단발령에 동참을 했죠.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배웠냐면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있었고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자기 남편이 머리 자르는 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좀 연결해서 외워봤습니다. 그리고 자 선택지 잠깐만 보면 우리 태학이 나왔다. 태학. 한 번도 수능에는 정답이 되지 않았던 나라 고구려죠. 과거제가 실시됐다. 고려의 광종이죠. 당백전이 발행됐다. 몰라도 되는데 이게 조선 흥선대원군 때예요. 왜 발행했냐면 이 당백전의 뜻이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요. 이 경복궁을 다시 세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을 너무 다시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당백전을 찍어내요.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백전이다, 흥선대원군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번부터는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어요. 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보자? 1910년대, 1920, 30년대, 1940년대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자. 1910년대는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애들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무단 통치 시기예요. 막 칼찬 사람들이, 그 칼찬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가 무단 통치,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칼을 차고 다녔다. 그리고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총독 일본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런 회사령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만 곤장치는 조선인 태영령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아마도 별 일이 없으면 이번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1운동. 이 고종 황제가 1919년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종 장례일에 맞춰서 대규모로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날짜를 맞춘 게 1919년 3월 1일 고종 장례일에 맞춰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죠. 어떻게 됐지? 정말 크게 일어났는데 결국은 광복을 이루지 못했어.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 왜 실패했지? 를 잘 생각해보니까 구심점이 없었던 거야. 이 운동을 끝까지 잘 주도할 세력이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대한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나왔다. 대한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시기, 우리 20년대, 20, 30년대, 그리고 40년대, 20, 30년대는 일본 애들도 깜짝 놀래. 뭐야, 왜 이렇게 크게 반일운동이 일어나, 항일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노선을 좀 바꿔요. 이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좀 생략하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알자라고 하면은 천도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활동들인데 대표적으로 개벽이라는 잡지를 냈다. 그리고 이 천도교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사위였어요. 방정환 선생님. 우리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 날을 만든 분이죠. 방정환의 어린이. 그리고 백정차별, 지금 그 도축업 했던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불렸던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라고 했었던 형평운동, 이렇게가 다 같은 천도교 단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대는 그때 되게 많이 선 넘는 시기였다. 그래서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눈에 뵈는 게 없었다. 그래서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면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강제징용, 강제징병, 뭐 강제로 이름을 바꿔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거 다 일제강점기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일운동 단체가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한국광복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김구, 뭐 영어가 나와. 일단 OSS 영어가 나오니까 좀 국제적이야. 그래서 인도, 미얀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다 같은 그 한국광복군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기를 묻는 문제네요. 한국인이 싸워서 볼기를 맞았대. 그래서 한국인한테만 태형을 집행했대. 언제지? 회사령이 있었대. 1910년대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헌병결제. 군인이 경찰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런 게 태형이에요. 볼기가 엉덩이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느 지방에 있는 민속촌 같은 데를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기 엎드려 보라는 거야.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태형령이다 라는 거. 우리 선택지 잠깐만 봅시다. 균역법. 아까 균역법 하면 누구다? 조선의 영조다. 그리고 홍범 14조 이런 것도 선택지에 좀 나와요. 이거는 고종 때 했던, 조선 고종 때 했던 개혁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화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이번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선택지를 잘 보다 보면은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한국 통사를 저술했대. 그리고 계속해서 민족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 이런 거를 힌트 삼았을 때 이거 뭘까?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 몇 번일까요? 이
통사할 때 이 사가 역사사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민족주의 사학이 답이 아닐까? 라고 접근을 해보는 센스가 우리 수능 때 발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돼요. 이거 틀려도 3등급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이게 박은식 선생님의 민족주의 사학, 한국 통사 이런 건데 그 문화사를 묻는 문제는 항상 까다롭죠. 여기까지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그날 잘 찍는 걸로 하시고 선택지를 잠깐 보면 자, 평양천도의 배경이 됐대. 자, 수도를 옮겼네? 평양이네? 고구려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선택지도 자주 나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뭐냐면 광복한 직후예요. 광복한 직후에 좌우 대립이 그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층들이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와, 이거 우리끼리 싸우다가 잘못하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겠다. 라는 위기감이 생겨서 좌건 우건 우리 일단은 만나서 좀 건실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라고 한 게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광복 직후다.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여운형 선생님이 계세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무려 한국축구협회의 2대 회장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찾아보다가. 그 한국축협이 1933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937년인가부터 협회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여운형 선생님이 나왔으면은 이거보다 좌우합작위원회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쭉 들어보면 수능날 혹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활동이래요. 이것도 약간의 센스가 좀 필요했는데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됐대.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까지는 우리 뽑아낼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선택지야. 선택지에 배운 게 없어.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놀랍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통령이라고 안 불렀대요. 이승만이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이라고 주로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갔다 왔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가깝게 느껴졌을 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어도 미국하고 좀 가까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지사같이 위원부를 설치했다라고 연결을 하기가 참 어렵지. 이럴 때 한번 들어봅시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이 단체도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단체인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컨텐츠를 찍는 거니까 개념편에는 없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이에요. 1920년대 일인데 항상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대.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미 민족주의 쪽의 진영이랑 사회주의를 했던 사람들이랑 갈라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60만세 운동 했죠. 그 선택지에 있었지. 이게 1926년도에 있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은 고종의 아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일어났던 만세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뭘 기대했냐면 제2의 3.1운동을 기대했어요. 불과 7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만세운동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다들 기대를 품었는데 6월 10일이 됐어. 순종 장례일이 됐어. 그래서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고 거리로 나섰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만세운동이 제대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도 또 지식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불과 7년 전에 그 3.1운동은 그렇게 거대하게 일어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됐지? 대체 뭐가 문제지? 를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배경은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을 실패한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잠깐 손을 잡아요. 우리 같이 한번 광복을 위해 노력해보자 라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 이름이 신간회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신관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의 활동만 기억합시다. 뭐냐면 이거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게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있었던 활동인데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광주에서 기차역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조선인 남학생이 그걸 보고 따져요. 일본인 남학생한테. 야, 너 뭐야? 왜 여학생 희롱해? 사과해. 라고 하니까 일본인 남학생이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 사과를 했으면. 이 조센징 하면서 사과를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막 약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조선인 남학생들 무리랑 그 일본인 남학생들 무리랑 패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 그 일어날 법한 사건이었지. 그런데 이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일본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일본인 학생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패싸움에 가담했던 조선인 학생들을 몇 명을 퇴학시켜요. 이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막 가슴속에 막 천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따위 교육 못 받는다. 이렇게 불합리한 선생님들한테 교육 못 받는다. 나 학교 등교 안 할래. 해서 등교 거부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학생들 단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커질 수 없었어. 커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간회가 포착해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학생들이 주축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러면은 이거 좀 크게 다시 한번 항일운동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신간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된 일이 삽시간에 서울까지 번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고 학교가 잠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1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항일운동이에요. 그래서 있는 게 우리 지난주에 뭐 있었지?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이 있었죠. 이 학생의 날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쯤이었거든. 11월 3일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만든 날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그걸 조금 더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 날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수능을 보는 거니까 뭐다? 신간회가 나왔다. 뭔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손을 잡았대. 그러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연결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대 누군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대. 이게 정답이 3번인데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의 이분이 누구죠? 윤봉길이라는 분이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을 들고 가서 폭탄을 투척을 했고 이 상하이 지역을 일본이 그때 점령을 했거든. 그래서 자축하는 자리였어요. 중국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자기네 영토를 쳐들어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웬 한인 청년이 와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중국 100만 군대가 못했던 일을 이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서특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윤봉길이 한인애국단 단원이었습니다. 이 한인애국단 단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운영했던 무장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딱 하나만 더 보자면 이 만국평화회의 때 특사로 파견됐대요. 우리가 배운 특사는 하나밖에 없어. 헤이그 특사. 헤이그 그 지역에서 열렸던 그 회의 이름이 만국평화회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헤이그 특사랑. 자, 그리고 9월에 또 한 번 물었죠. 6월, 9월 연달아 물었기 때문에 수능에 물을 수 있어요. 자, 뭐가 나왔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했대. 뭐다? 신간회다. 신간회 하면 하나만 알자. 어떤 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것만 알아봅시다. 그리고 또 바로 나왔죠.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주도했다. 한인애국단 윤봉길. 그리고 그 위에는 김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윤봉길, 한인애국단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말이죠. 딱 봐도 국가총동원법,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말이죠. 선 많이 넘은 시기. 이때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온다? 강요, 뭐 강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 다 일제강점기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 자, 이 운동 1919년에 3월 1일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뭐죠? 3.1운동. 3.1운동 하면 정답은 진짜 쉽게 찾을 수 있어.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는 보이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척합의가 건립됐다. 아까 나왔죠? 어떤 거?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거치면서 척합의를 세웠다. 그리고 자 우리 나왔어. OSS 나왔어. 그러면은 아 국제적으로 노는 그 한국 광복군. 정답은 인도 미얀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실제로 이 군대의 그 사진을 보면은 요래요. 이게 한국 광복군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은 한국인하고 미국인, 서양인들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아 국제적인 전투를 했구나. 이렇게 연상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9월에 뭐 방정환 선생님이 나왔어요. 방정환 하면 아까 뭐였죠?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답은 천도교 수장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천도교 소년의 활동, 이 정답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여기 출생 사망년도를 보면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말을 잘하셨대요.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33세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입원을 하신 그 상황에서도 간호사들 불러서 동화 구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말을 재밌게 하셨던 분이고 떠날 때도 굉장히 멋진 말을 남기셨어요. 동화같이 검은 말이 검은 마차를 끌고 왔으니 내가 그 마차를 타고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 어린이 날을 만드신 분, 소파 방정환 선생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일제강점기 끝났어요. 힘을 냅시다. 저도 이제 살짝은 조금 힘든데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선거 개헌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가져와 봤어요. 1945년에 광복을 했고 1948년에 최초로 우리가 선거를 했죠. 그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이 비로소 완성됐다라고 봤다고 했잖아요. 근대국가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을 만들라고 뽑은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개헌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 때 주요 개헌이 2번이 있어요. 발췌 개헌, 4.45 개헌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발췌 개헌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내용을 줄줄 풀어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발췌 개헌은 이런 거예요. 1952년에 있었어요. 1952년이면 6.25 전쟁할 때죠. 6.25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만 해도 1952년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안 뽑았어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국회한테는 인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대통령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국민들은 이승만 하면 이승만 박사님 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직선제로 가면은 내가 대통령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있었던 일이 발췌 개헌입니다. 4.45 개헌은 뭐냐면 그래서 1952년에 대통령이 또 돼요. 1956년에는 이 대통령 물러나야 돼. 이때는 4년 중임이에요. 미국처럼 4년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56년이 됐어. 이 법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규정을 폐지한다 라고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에 한해서는 영구적으로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꿨는데 이때 국회에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원래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154명의 득표수가 필요했대요. 근데 해봤더니 153.333333명이 된 거야. 3등분을 하다 보니까 원래 안 됐지. 154표를 받아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0.3명은 사람을 0.3으로 쪼갤 수 있어? 없잖아. 0.3명은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족수를 채운 거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4.45의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헌이 통과가 되고 한 번 더 대통령을 하죠. 그게 4.45 개헌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4.19 혁명, 우리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4.19 혁명 그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가 잠깐 들어서요. 지금의 약간 일본, 영국 이런 느낌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회 중심이 되는 그런 내각 책임제가 잠깐 들어섭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신헌법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헌법이죠. 5년 단임제고 직접선거. 우리 지금 대통령 한 번 뽑으면 우리가 직접 뽑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몇 년 해요? 5년 하죠. 그리고 2번 할 수 있어요? 없지. 한 번밖에 못하지. 그래서 5년 단임 직접선거를 하는 현재의 헌법이 뭘 근거로 만들어졌다? 어떤 사건?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 우리가 원래 뒷부분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잖아.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갈수록 모를 수 있어. 그래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이 빨간 글씨 2개만 합시다. 4.19 혁명. 4.19 혁명은 어떤 걸 계기로 했다? 3월 15일 부정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혁명이다.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은 4.13 호원철폐, 뭐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 6월 민주화 운동이구나. 우리 이 정도로만 알아봅시다. 문제 볼게요. 자, 이러고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못 풀어. 이 17번 문제가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을 묻는 문제인데 보면은 자, 농지개혁법이 있었대요. 그리고 농지를 유상, 그러니까 돈을 내고 매입, 돈을 주고 농지를 분배했대.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 어느 정부 때일까? 이게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바로 직전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가 있었어.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사들이고 어떻게 배분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니까 이 토지들을 돈을 주고 사들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이 있었다? 아 이거 일제강점기 직후구나. 이승만 정부 때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죠. 답이. 나도 모르게 답을 너무 크게 말했어. 자,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알죠? 이 영화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극기 휘날리면? 그 원빈하고 장동건 나왔던 영화인데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했던 그 6.25 전쟁이 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자, 민주화 운동 나왔다. 6월 민주화의 6월 박종철. 자, 4.13 호원조치까지 나왔어. 그러면 정답은 5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라는 걸 정답. 아까 내각 책임제는 뭘 계기로 했다? 4.19 혁명을 계기로 했다 라는 거 정도 알아봅시다. 이거는 시기를 묻는 문제네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우리 이런 거는 잘 찍어봅시다. 실제 수능에 이런 게 나온다? 우리 잘 찍을 수 있어. 이게 보면은 굉장히 수출 붐도 있고 호황이래. 이게 1980년대거든요. 이 1980년대가 이런 말이 있었대요. 지나가던 똥개도 10,000원 한 장씩 물고 다닌다.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호황이었던 시기. 그런데 나를 보면 바로 어림도 없지. IMF. IMF는 1997년에 있었어요. 이때가 DJ 김대중 대통령 첫 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시기를 물어보면은 뭘까요? 이게 답이 3번인데 이 선택지는 사실 어려워. 이게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렵지만 나머지는 알 수 있지. 뭔가 이렇게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이런 거 나오면은 뭔가 대한제국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개화기 때 일이고 내가 다 뭔가 일본인스럽잖아. 화폐 정리 사업. 그러니까 이거가 1905년이에요. 일제강점기 직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1차례 경제 개발이 1차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작할 때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 300산업은 아까 봤지. 곰표 언제다? 전쟁 직후다. 1950년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잘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쯤 갔는데 전쟁을 물었다. 하나밖에 없죠. 분단의 아픔, 북한의 남침. 어떤 전쟁? 6.25 전쟁. 자, 6.25 전쟁 하면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죠. 인천 상륙작전. 혹시나 모르실까봐 가져와 봤어요. 리암 니슨 배우가 메가더 장군 역으로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우리나라 상황이 이랬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진격을 하면서 우리가 낙동강 부근까지 굉장히 많이 밀려요. 수세에 밀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허리를 끊어버린 거야. 인천을 바로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서울로 진격을 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의 판도가 이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죠. 인천 상륙작전. 자, 민주화 운동을 묻네요.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3.15 부정선거. 그럼 뭐다? 이 배경으로 일어났던 일은 내각 책임제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이런 거는 이거를 보고 진짜 학생들이 맞출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개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원래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났어야 돼. 근데 경제 개발도 하고 실제로 국민들한테 막 경제 붐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더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개헌을 추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수능에 나왔다? 맞추기 쉽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차라리 우리 이것보다는 앞에 4.19 배경으로 내각 책임제, 그리고 지금의 직선제, 이거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통일이죠. 남북관계는 안 좋아지지만 이 문제는 매년 났으니까 우리 3가지만 합시다. 자,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냐면 7월 4일에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옛날에 그 지지직거리는 주파수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자 북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성명합니다. 뭐라고 하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의 통일 원칙에 대해서 서로 합의했다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야 우리 통일해? 우리 통일하는 거야? 하면서 막 통일 분위기가 이때 막 일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뭘 하냐면 10월에 자,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맞춰서 좀 더 강력한 국가 체제가 필요합니다. 혼란할 수도 있잖아 통일을 하면. 그래서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박정희 때 남북 공동성명을 한다. 그리고 키워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고 3개월 후에 유신헌법이 발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후죠. 20년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 골자냐면은 2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북한을 더 이상 침략국이라고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류하고 협력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합의서를 발표를 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이 그 정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까지는 정상들끼리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김정일 위원장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만나죠. 그래서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가 통일의 끝입니다. 통일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다예요. 자, 6월에는 이게 나왔어.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대요. 서울 올림픽 언제 있었지? 1988년이죠. 1988년이면은 노태우 때예요. 노태우 때고 또 하나 힌트가 있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대. 그런데 이때 정답이 5번인데 사실 안 했잖아. 어떻게 연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때 고위급 회담이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사이가 이때 좀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장관급들이 서울에서도 만나고 이게 보면은 잘 보면 90년도지. 90년도에 1차 고위급 회담을 했어. 그런데 이 또 하나 뉴스에 나온 게 이 8차예요. 2년 사이에 8번을 만난 거야. 고위급들이 얼마나 자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때 되게 많이 소통을 했네. 그러니까 이것만 채택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했구나. UN 동시 가입을 했구나 라는 거 같이 좀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하고 자러 갑시다.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대요. 이거 보죠. 2000년도에 있었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사진이에요. 두 정상이 손을 잡죠. 이 손을 잡는 장면이 너무 중요해서 기자들이 이 손만 잡으면 계속 찍어요.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6월 15일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까지인데 올해 수능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나올 건데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거 1번 아니면 2번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아버지 때 이렇게 화기애애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어? 아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들이 뭐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겠다. 뭐 3대 원칙을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남북 공동 성명 아니면 남북 기본 합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수능에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여러분 듣느라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한국사 관련 영상들에는 파일이 같이 첨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파일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한국사는 지금 막 너무 여기에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국수형 주요 과목 공부하시고 마지막 수능 그 쉬는 시간 20분 동안 빠르게 읽고 안전하게 3등급 맞고 끝냅시다. 잘 주무시고 계속 날씨 점점 추워질 테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해서 수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화이팅!